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연 어떻게 성장해 갔느냐, 그치,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나라 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불과 한 60년, 70년 만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발달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 성장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어떻게 잘 살게 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만화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와, 너희 집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이 정말 많구나. 그런데 이건 뭐지? 전화기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지?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자. 자, 옛날 전화기는 요렇게 생겼었네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이거 전화기 맞죠? 전화기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던 다이얼 전화기로구나. 다이얼 전화기로 전화를 걸려면 여기 숫자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돌려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 얘들아, 나를 찾는 전화가 왔구나. 따르릉 따르릉. 자, 과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된 전화기를 쓰다가 이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렇죠? 자, 할아버지 다 설명해 주고 가셔야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있네요. 자, 여러분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죠.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집에 각 가정마다 보통 필수적인 이동할 때 쓰는 수단인 자동차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집에나 다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 가전제품이 다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활이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도록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냐, 그다음 이 경제 성장,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돈을 벌게 되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하게 되었는지, 그다음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결국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문제점도 나타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하면 이번 단원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25 전쟁 이후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볼게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자,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겠죠. 전쟁으로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산업시설이 전부 파괴되었다. 그쵸? 전쟁을 했으니까 공장이나 발전소를 파괴하겠죠. 전쟁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선생님 왜 부셔버려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면 그것이 군인들한테 식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공장에서 총을 만들어낸다든지 무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전소를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그런 발전소들만 부셔버려도 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 것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셔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괴되고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피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식량,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필품은 생활의 필수적인 물품들이 부족하게 되겠죠. 맞죠? 생활의 필수적인 물품들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결국 다른 나라들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와주었다. 특히 가장 많이 도와줬던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난을 해소하고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는 데 힘을 모았다. 됐죠? 이때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 해서 미국이 굉장히 원조를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원조라는 게 바로 도움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950년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처음에 농업 중심이었겠죠. 농사를 지는 산업 구조를 바로 공업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이럴 때 다 농업이 중심인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회였어요. 자, 이거를 바로 50년대부터 뭘로 바꾸려고 한다? 바로 공업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봐. 농업이 그러면 일단은 먹을 걸 생산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농업은 결국 뭐냐면 생산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 그래?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사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벼를 심으면 반년 정도는 길러야지 수확할 수 있고. 그쵸? 반면에 공업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재료만 확보가 잘 된다면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공업사회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공업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발달된 사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이 시기에는 산업을 키울 돈과 기술은 부족했겠죠. 전쟁을 겪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값싼 원료로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먹을 것, 그 다음에 섬유, 섬유가 바로 옷을 만드는 것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달했다. 소비재 하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소비하는 식료품이나 옷, 의류, 이게 옷이지, 이걸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주로 뭘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냐? 자, 이렇게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비재가 되겠죠. 자, 이 밀가루나 설탕 마찬가지로 주로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미국이 뭐 무료로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게 무료로 주기도 하고 또 싼 가격으로 사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먹거리를 굶어 죽지 않게, 그렇지? 먹거리를 만드는지 이렇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 CGV 알죠? CGV, 그렇죠? 그 CGV의 CJ, 그다음 비비고 이 시리즈의 그 CJ가 바로 이 설탕 요걸 팔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된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뭐 여러 대기업들이 처음에 시작은 바로 이렇게 밀가루나 설탕 이런 소비재들을 수입해 와서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 넘겨서 자 이제 60년대로 가겠습니다. 자, 60년대 정부는 가장 중요한 거 별표예요. 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자, 별표.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말 그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추진하는 거예요. 자, 5년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5년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걸 목표치죠. 우리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했다. 그쵸?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그쵸? 다른 나라에게 물건을 팔고 다른 나라부터 돈을 벌어오는 거죠.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럼 이때가 바로 1960년대니까 이때 대통령이 누굴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에 올랐고 독재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또 많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과를 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독재를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독재를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마찬가지로 뭐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일까요, 여러분? 농업이 아니라 바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농업을 하는 국가들을 잘 보면 농업을 하는 국가들은 결국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즉 노동력이지. 왜? 사람이 많아야지 땅을 농사 짓잖아. 벼를 심고 뭐 감자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네 할아버지 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은 자식들이 굉장히 형제들이 엄청 많지. 한 가정에 막 5명에서 막 많으면 막 8명씩 자녀를 낳는 거야.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지. 그러면 공업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어디로 일을 시켜야겠어요? 이 공업 공장에서 일하게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다. 적은 돈을 주고도 사람들이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거지. 왜? 아까 말한 이 5, 8명 사람이 엄청 많은 한 가족다. 이 사람들이 공업을 하기에 모이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이 저렴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공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농촌을 떠나와서 이 공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어느 곳이야? 도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업 도시들이 발달해 가기 시작한다.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이런 굉장히 공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도 같이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냐?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공장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석유라든지 전기, 전력을 확보하고자 정유시설. 자, 정유시설이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원유라고 하는 걸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를 수입해오죠. 이 원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그 검은색인 그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원래의 상태 원유. 근데 얘를 사용을 하려면 얘를 뭐 해야 돼? 정유를 해야 돼. 말 그대로 이 기름을 분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분류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름들이 뭐가 있어요? 휘발유가 있죠? 여러분 아빠 차가 뭘로 운영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또 어떤 자동차들은 경유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름의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러에 떼는 건 등유라고 부르고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건 항공유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름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형태가 바로 정유회사예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지만 이 정유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이 기름들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요. 원유를 다른 나라부터 사와서 우리가 정유를 거쳐서 휘발유나 경유는 다른 나라에 또 판매하는 나라라는 거. 신기하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또 다른 나라에 기름을 파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수력 발전소를 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빠르게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그렇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철도. 그렇지? 자, 중요한 거 여기 철도가 있죠. 여기서 철도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도로. 특히 고속도로. 그렇지? 그래서 경부 고속국도. 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서울과 부산 간에 신호등 없이 막 이렇게 고속도로로 빠르게 물건을 나를 수 있게. 그다음 항만은 결국 뭐야? 배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들여온다고 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철도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해서 결국 배에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거잖아. 그래서 항만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항만 도시가 바로 부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산.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 수출 기업을 지원했다.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나라와 만났을 때 우리나라 제품을 뭐 홍보해 준다든지 계약을 같이 맺는다든지 그다음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더 공장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다. 이런 노력을 1950년, 60년대에는 하기 시작했다. 자,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했다. 따라서 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발, 의류, 신발과 같은 걸 바로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해? 경공업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신발이나 가발이나 의류는 무게가 가볍잖아. 그래서 가벼울 경을 써서 경공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낮은 가격에 생산해서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가발을 만드는데 이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옷을 만드는 사람 다 여자죠. 딱 보니까 이 사람들 20살도 안 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타깝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와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죠.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그 수출해서 얻은 돈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결과 이렇게 1950년, 60년대에 이렇게 수출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바로 우리나라가 어느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1950년, 60년대는 경공업. 경공업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발. 그 다음에 의류, 옷 만들기. 그 다음에 신발 같은 이런 물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즉 저렴한 뭘 이용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옷이나 신발 이제 우리나라 것보다는 베트남이나 중국산 옷이나 신발을 많이 신잖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베트남은 아직도 노동력이 굉장히 값이 저렴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옷이나 신발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960년대 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발, 의류, 신발 등의 무슨 제품?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늘리는데 힘썼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암호는 경제 개발 몇 년 계획? 5개년 계획 이거를 암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